소중한 사연을 나누는 세상만사입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위로와 용기가 될 거라 믿습니다. 그럼 오늘도 함께 시작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48살 여성이고 건설회사에서 상무이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야기는 정말 믿기 어려우실 텐데요. 저도 아직까지 악몽 같은 현실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는지부터 말씀드리자면 바로 어제 제 여동생이 법정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기 때문입니다. 제 남편을 죽음으로 몰고 간 죄로 말이에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그 여동생이 10년 동안 제 남편과 불륜 관계였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영화나 드라마에서나 볼 법한 이야기죠. 저도 이런 일이 제게 일어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평범한 가정주부였던 제가 말이에요.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처음부터 차근차근 말씀드릴게요. 혹시 비슷한 상황에 있으신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저희 부부는 결혼한 지 20년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중소 IT 회사에서 팀장으로 일하는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키가 175cm 정도 되고 약간 통통한 편이었는데 인상이 순해 보였거든요. 저보다 연봉은 적었지만 가정적이고 책임감 있는 남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남편 지훈이는 정말 모범적인 가장이었어요.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서 출근 준비를 하고 저녁에는 늦어도 8시까지는 들어왔거든요. 주말에는 가족과 시간을 보내는 걸 좋아했고 딸아이 교육에도 관심이 많았어요. 아이는 딸 하나가 있고요. 20살로 대학교 2학년입니다. 이름은 수민이고 어릴 때부터 공부를 잘했어요. 지금은 서울에 있는 대학교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경영학과에 다니고 있는데 장래 희망이 저처럼 사업을 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건설회사에서 상무이사로 일하고 있는데 연봉이 남편보다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경제적으로는 제가 가정의 주 수입원이었죠. 하지만 남편이 그것 때문에 기죽어하거나 하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제가 일하는 걸 자랑스러워했고 집안일도 많이 도와줬거든요. 저희 회사는 중견 건설 회사인데 주로 아파트 건설을 담당하고 있어요. 제가 맡고 있는 부서는 영업부서로 신규 사업 발굴이나 계약 체결 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이 바쁘긴 하지만 보람도 있고 동료들과의 관계도 좋은 편이에요. 남편의 회사는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로 직원이 30명 정도 되는 작은 회사였어요. 남편은 그 회사에서 10년 넘게 일했는데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직원으로 인정받고 있었거든요. 야근도 별로 없고 분위기도 좋다고 했어요. 이상한 낌새를 느낀 건 3달 전부터였어요. 정확히는 작년 12월 말쯤이었죠. 남편이 부쩍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않더라고요. 화장실 갈 때도 잠자리에서도 항상 옆에 두고 있었습니다. 평소에 남편은 휴대폰에 별로 관심이 없는 편이었어요. 필요할 때만 쓰고 집에서는 거의 건드리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휴대폰을 계속 들여다보고 누군가와 문자를 주고받는 것 같더라고요. 처음에는 회사 일인가 싶었어요. 연말이라 바쁠 수도 있고 새해 준비 때문에 연락할 일이 많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딱히 신경 쓰지 않았는데 1월이 되어도 계속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주말마다 약속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동창회다, 낚시 모임이다, 회사 워크숍이다 하면서 집을 비우는 일이 잦아졌죠. 평소에 남편은 집에 있는 걸 좋아했는데 갑자기 외출이 많아진 거예요. 처음에는 단순히 사회생활이 늘어난 건가 싶었는데 남편의 행동이 너무 수상했어요. 제 눈을 똑바로 못 보고 평소보다 말수도 줄어들고 밤늦게 들어와서도 바로 씻으러 가더라고요. 그리고 옷차림도 달라졌어요. 평소에는 집에서 편한 옷을 입고 다녔는데 갑자기 외출할 때마다 정장을 차려입더라고요. 향수도 뿌리고 머리도 새로 자르고 뭔가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았어요. 제일 이상했던 건 전화 받는 모습이었어요. 집에서 전화가 오면 다른 방으로 가서 받거나
아예 밖으로 나가서 받더라고요. 그리고 전화 받을 때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좀 더 부드럽고 상냥한 목소리였거든요. 20년을 같이 산 사이인데 뭔가 숨기는 게 있다는 느낌이 확실했습니다. 하지만 직접 물어보기는 망설여졌어요. 혹시 제가 지나치게 의심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그런데 2월에 들어서면서 상황이 더 심해졌어요. 남편이 주말뿐만 아니라 평일 저녁에도 약속이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회사 동료들과 저녁 먹는다고 하거나 거래처 사람들과 술 마신다고 하면서 늦게 들어오는 일이 많아졌어요. 그럴 때마다 남편은 술 냄새를 풍기고 들어왔는데 뭔가 어색했어요. 평소 남편이 술을 마시면 말이 많아지고 장난기가 많아지는데 그때는 조용하고 어색하더라고요. 마치 연기를 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남편의 스마트폰에 잠금이 걸렸어요. 평소에는 잠금이 없었는데 갑자기 패턴 잠금을 설정하더라고요. 제가 남편 폰을 잠깐 빌려 쓰려고 했는데 잠금이 걸려 있어서 깜짝 놀랐거든요. 남편에게 왜 잠금을 걸었냐고 물어봤더니 회사에서 보안 때문에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평소에 남편 회사는 보안이 그렇게 까다롭지 않았는데 갑자기 그런 조치를 취한다는 게 이상했어요. 제가 의심을 하고 있다는 걸 남편도 눈치챈 것 같았어요. 평소보다 더 조심스럽게 행동하고 저와 눈을 마주치는 걸 피하더라고요. 그리고 집에 있을 때도 뭔가 불편해하는 것 같았어요. 딸아이한테도 물어봤어요. 아빠가 요즘 이상하지 않냐고요. 그랬더니 수민이도 아빠가 좀 달라진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평소에는 자기 이야기를 많이 들어주셨는데 요즘은 딴 생각을 하는 것 같다고 했어요. 3월 초쯤에는 정말 확신이 들었어요. 남편이 외도를 하고 있다는 확신이요. 모든 정황이 그걸 가리키고 있었거든요. 휴대폰 잠금, 잦은 외출, 행동 변화, 시선 회피 등등. 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없었어요. 그냥 의심만으로는 남편을 추궁할 수도 없고 괜히 오해였다면 부부 관계만 나빠질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며칠 더 지켜봤는데 상황은 더 심해지기만 했어요. 참다 못해서 저는 심부름센터에 남편 미행을 의뢰했어요. 요즘은 이런 서비스가 많더라고요. 인터넷으로 검색해보니까 탐정사무소나 심부름센터에서 불륜조사 서비스를 하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정말 망설였습니다. 남편을 믿지 못한다는 게 마음이 아팠거든요. 20년을 함께 산 사이인데 이런 식으로 의심해야 한다는 게 슬펐어요. 하지만 불안감이 너무 커져서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어요. 심부름 센터를 고르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인터넷에 검색해 보니까 너무 많은 업체들이 있더라고요. 그 중에서 후기도 좋고 가격도 합리적인 곳을 골랐는데 상담받을 때도 정말 조심스러웠어요. 상담사분이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불륜 조사는 보통 1주일에서 2주일 정도 걸리고 미행과 사진 촬영, 행적 조사 등을 통해 증거를 수집한다고 했어요. 비용은 생각보다 많이 나가더라고요. 일주일에 200만 원 정도였어요. 하지만 진실을 알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어요. 제 정신 건강을 위해서라도 확실히 알아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계약을 하고 미행을 시작했습니다. 심부름 센터에서는 일주일 정도 미행을 해보고 결과를 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그 일주일이 정말 길게 느껴졌어요. 남편과 대화할 때마다 어색했고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잤습니다. 매일 아침 남편이 출근하고 나면 심부름 센터에서 연락이 올까봐 전전긍긍했어요. 혹시 남편이 정말 다른 여자와 만나고 있다는 증거를 잡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도 많이 했고요. 회사에서도 집중이 안 되었어요. 동료들이 저한테 요즘 무슨 일 있냐고 물어볼 정도로 멍하니 있는 시간이 많았거든요. 그때마다 그냥 피곤하다고 둘러댔는데 속으로는 정말 힘들었어요.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기 전에 심부름 센터에서 급하게 연락이 왔어요. 직원이 말하길 저희 말고 다른 팀도 제 남편을 쫓고 있다는 거였어요.
그것도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고 전문가들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단순한 외도 의심을 넘어서 남편이 뭔가 심각한 일에 얽혔다는 예감이 들었거든요. 사채업체라도 연루된 건 아닌지, 아니면 회사에서 무슨 문제가 생긴 건 아닌지 온갖 생각이 다 들었어요. 심부름센터 직원 말로는 처음에는 단순 미행인 줄 알았는데 며칠 관찰해 보니까 다른 사람들도 제 남편을 감시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고 해요. 그들은 자동차로 미행하면서 교대로 감시하고 있었고 전문적인 장비도 사용하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제 남편이 범죄에 연루되었거나 회사에서 횡령이라도 한 건 아닌지 걱정이 되었어요. 아니면 사기나 배임 같은 경제 범죄에 얽혔을 수도 있고요. 갑자기 무서워지더라고요. 그날 저는 일찍 퇴근해서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평소보다 2시간 일찍 들어간 거였는데 혹시 남편이 집에 있으면 직접 물어보려고 했어요. 더 이상 미루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현관문을 열자마자 이상한 냄새가 났어요. 뭔가 탄 냄새 같기도 하고 쇠 냄새 같기도 하고 처음 맡아보는 이상한 냄새였어요. 그리고 집안이 너무 조용했어요. 평소보다 더 조용한 느낌이었거든요. 집 안으로 들어가니까 정말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현관은 멀쩡했는데 거실부터 안방까지 모든 서랍과 캐비닛이 열려 있더라고요. 마치 누군가 뭔가를 찾아서 집안을 뒤진 것 같았습니다. 책장도 뒤져져 있었고 침실 옷장도 모든 서랍이 열려 있었어요. 부엌 찬장까지 다 열려 있더라고요. 하지만 물건들이 바닥에 흩어져 있지는 않았어요. 뭔가 체계적으로 찾아본 것 같았거든요. 거실 소파 쿠션도 모두 들춰져 있었고 텔레비전 뒤쪽까지 뒤져본 흔적이 있었어요. 누군가 정말 꼼꼼하게 집안을 수색한 것 같았습니다. 마치 경찰이 압수수색을 한 것처럼 말이에요. 그런데 가장 충격적인 건 거실 소파 밑에서 발견한 핏자국이었어요. 그냥 작은 상처에서 난 피가 아니라 꽤 많은 양의 피가 바닥에 묻어 있었습니다. 선명한 빨간색이어서 오래된 것 같지도 않았고요. 소파 밑뿐만 아니라 거실 바닥 여러 곳에도 핏자국이 있었어요. 그리고 현관 쪽으로 이어지는 핏자국도 희미하게 보였거든요. 마치 누군가 피를 흘리면서 끌려나간 것 같았어요. 저는 즉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계속 꺼져 있더라고요. 문자도 보내고 카카오톡도 보냈는데 답이 없었어요. 혹시 회사에 있나 싶어서 회사에도 연락해 봤는데 남편은 점심시간 이후로 안 보였다고 하더라고요. 회사 동료에게 더 자세히 물어봤더니 남편이 점심 먹고 나서 급한 일이 있다고 하면서 외출했는데 돌아오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것도 아무한테도 어디 가는지 말하지 않고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어서 112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이 와서 현장을 보더니 강도 사건일 가능성이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귀금속이나 비싸 보이는 물건들은 그대로 있었고 돈이 들어있던 지갑도 그대로 놓여 있었거든요. 경찰관이 집안을 자세히 살펴보더니 이건 단순한 강도 사건이 아닌 것 같다고 했어요. 일반적인 강도라면 돈이 될 만한 물건들을 가져갔을 텐데 그런 흔적이 없다는 거였어요. 대신 누군가 특정한 물건을 찾기 위해 집안을 뒤진 것 같다고 했습니다. 서랍이나 캐비닛을 여는 방식이 체계적이고 물건들을 함부로 망가뜨리지 않았다는 게 그 증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피는 국과수에 보내서 감식해 보겠다고 하더라고요. 피의 양이 꽤 되는 걸 보면 상당한 폭행이 있었거나 아니면 흉기에 의한 상처일 가능성도 있다고 했어요. 경찰은 제 남편이 누군가에게 납치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했습니다. 집에서 폭행을 당하고 끌려간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몸값을 요구하는 연락이 오지 않는 게 이상하다고도 했어요. 그날 밤 저는 정말 잠을 못 잤어요. 남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너무 불안했거든요. 혹시 이미 죽은 건 아닌지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딸아이한테는 아직 말하지 않았어요. 기숙사에 있어서 다행이었는데 언제까지 숨길 수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확실한 게 없는 상태에서 괜히 딸아이를 불안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거든요. 이틀 후에 국과수 결과가 나왔는데 그 피가 제 남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남편이 집에서 폭행을 당했거나 다쳤다는 뜻이었어요. 경찰은 납치 가능성도 있고 남편이 위험을 느끼고 스스로 몸을 숨겼을 가능성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때부터 정말 지옥 같은 시간이 시작되었어요. 남편이 어디에 있는지 살아있는지 죽었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하루하루를 버텨야 했거든요. 딸아이는 대학교 기숙사에 있어서 일단 말하지 않았는데 언제까지 숨길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요. 경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어요. 집 주변 CCTV를 확인하고 남편의 핸드폰 위치 추적도 했는데 남편이 실종되기 전날부터 핸드폰이 꺼져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CCTV 영상을 보니까 남편이 실종 당일 오후 2시경에 집에 들어가는 모습이 찍혀 있었어요. 그런데 나오는 모습은 찍히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뒷문이나 다른 통로로 나갔을 것 같다고 했어요. 주변 상가들의 CCTV도 확인했는데 수상한 차량이나 인물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했어요. 범인들이 상당히 신중하게 계획을 세우고 실행한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경찰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저는 남편의 방을 샅샅이 뒤져봤어요. 혹시 단서가 될 만한 게 있나 해서요. 남편의 컴퓨터도 확인해봤는데 특별한 건 없었어요. 회사 업무 관련 파일들과 가족 사진들 뿐이었거든요. 그러다가 서재 구석진 곳에서 작은 벽걸이형 금고를 발견했습니다. 책장 뒤에 가려져 있어서 잘 보이지 않는 곳이었어요. 그 금고는 제가 모르는 것이었어요. 남편이 언제 설치한 건지, 뭘 넣어둔 건지 전혀 몰랐거든요. 금고 크기는 가로 30cm, 세로 20cm 정도였는데 꽤 두꺼워 보였어요.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디지털 방식이었는데 당연히 비밀번호를 몰랐어요. 경찰에게 말해서 금고 전문 업체를 불러 열어봤는데 안이 텅 비어 있더라고요. 하지만 금고 안쪽을 보니까 뭔가 있었던 흔적이 보였어요. 서류나 돈뭉치가 있었을 것 같은 자국들이 있었거든요. 경찰이 말하길 금고 안에 있던 물건들이 범인이 찾던 바로 그것일 가능성이 크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평소에 뭘 보관했는지 아느냐고 물어보는데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어요. 남편이 그런 금고를 만들어둔 것도 처음 알았으니까요. 그때 제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모르실 거예요. 20년을 함께 산 남편이 저 몰래 금고까지 만들어둔 거잖아요. 거기에 뭘 숨겨둔 건지, 왜 저한테 말하지 않은 건지 의문이 들었어요. 며칠 뒤에 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남편이 실종되기 며칠 전에 자신 명의의 여러 계좌에서 거액의 돈을 인출했다는 거였어요. 총 5억 원 정도 되는 돈을 현금으로 바꿨더라고요. 은행 기록을 확인해 보니까 남편이 3월 15일부터 3월 20일까지 일주일 동안 여러 은행을 돌아다니면서 돈을 빼냈더라고요. 한 번에 많은 금액을 인출하면 신고 대상이 되니까 조금씩 나누어서 뺀 것 같았어요. 정기예금도 중도 해지했고 적금도 모두 찾았더라고요. 심지어 주식도 급하게 매도했어요. 정말 모든 자산을 현금화한 거였어요. 그런데 그 많은 돈이 어디로 갔는지는 알 수 없었어요. 그 사실을 알고 나니까 상황이 좀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누군가에게 납치당한 게 아니라 스스로 뭔가를 계획하고 도주한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특히 심부름센터에서 다른 사람들도 남편을 미행하고 있었다고 했으니까 남편이 위험을 느끼고 미리 돈을 빼돌린 것 같았어요. 혹시 사기나 횡령 같은 일에 연루되어서 도망간 건 아닌지 의심스러웠어요. 하지만 집에서 발견된 핏자국은 설명이 안 되었어요. 만약 남편이 스스로 도망간 거라면 왜 피를 흘렸을까요? 그리고 집안을 뒤진 사람들은 또 누구일까요? 그때쯤 심부름센터에서 또 다른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제 남편이 만나고 있던 여자의 신상 정보였어요. 이름은 윤채영, 41살이고 필라테스 강사더라고요. 강남에 있는 센터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심부름 센터에서 며칠 동안 미행한 결과 남편이 이 여자와 자주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주로 강남 지역의 카페나 레스토랑에서 만났고 때로는 호텔에도 함께 들어갔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역시 외도였구나 싶었는데 심부름 센터 직원이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 윤채영이라는 여자의 남편이 제 남편을 상대로 상간남 소송을 걸었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 남편이 한 달 전에 한강에서 시체로 발견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 같다고 했습니다. 상간남 소송을 준비하던 중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거라고 했어요. 그 말을 듣고 나니까 남편이 처한 상황이 얼마나 복잡한지 알 것 같았어요. 불륜으로 인한 소송, 상간녀 남편의 자살, 그리고 누군가의 미행까지. 남편이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었던 거죠. 윤채영의 남편 이름은 박민수였는데 43살로 중소기업에서 격리 일을 하고 있었다고 해요. 평범한 직장인이었는데 아내의 불륜을 알게 된 후 정신적 충격이 매우 컸다고 하더라고요. 박민수는 제 남편을 상대로 위자료 3억 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었어요. 그리고 증거 수집을 위해 사설 탐정까지 고용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심부름 센터에서 말한 전문가들이 바로 그들이었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박민수는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결국 한강에서 투신 자살을 했다고 해요. 유서에는 아내와 상간남에 대한 원망이 적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윤채영을 직접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남편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녀가 일하는 필라테스 센터로 찾아가서 만나자고 했어요. 필라테스 센터는 강남의 한 고급 상가 건물에 있었어요. 규모도 꽤 크고 시설도 좋아 보였어요. 윤채영을 만나기 전에 센터 직원에게 물어보니까 윤채영은 센터에서 인기가 많은 강사라고 하더라고요. 윤채영은 생각보다 평범해 보이는 여자였어요. 키가 크고 날씬한 편이었지만 특별히 미인은 아니었거든요. 저보다 7살 정도 어렸지만 크게 젊어 보이지도 않았고요. 하지만 뭔가 세련된 느낌은 있었어요. 옷차림도 깔끔하고 말하는 것도 차분했어요. 필라테스 강사답게 몸매 관리도 잘 되어 있었고요. 제가 봐도 남자들이 좋아할 만한 스타일이었어요. 만나자마자 저는 남편이 어디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윤채영이 울면서 자기도 연락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남편 지훈 씨가 갑자기 연락을 끊었고 자기는 이미 남편을 잃어서 충분히 대가를 치렀다고 했어요. 윤채영의 말로는 제 남편과 6개월 정도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단순한 만남이었는데 점점 깊어졌고 그러다가 자기 남편에게 들켜서 큰 문제가 된 거라고 했습니다. 윤채영은 자기 남편이 원래 의심이 많은 성격이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조금만 이상해도 의심했고 결국 사설 탐정까지 고용해서 자기를 미행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제 남편과의 관계가 들통난 거였어요. 자기 남편이 상간남 소송을 준비하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고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윤채영은 자기 때문에 남편이 죽었다는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윤채영은 남편 지훈 씨가 자기 남편의 죽음에 대해 굉장히 죄책감을 느끼고 있었다고 했어요. 자기 때문에 한 사람이 죽었다는 생각에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어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만나기가 어려웠다고 했어요. 지훈 씨가 자꾸 만남을 피하려고 했고 만나더라도 예전처럼 편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마지막으로 만난 건 3주 전이었다고 했어요. 그때 지훈 씨가 모든 걸 정리하고 싶다고 했다면서요. 더 이상 이런 관계를 지속할 수 없고 각자 자기 삶을 살아야 한다고 했다고 해요. 윤채영은 섭섭했지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남편의 실종이 다르게 보였어요.
혹시 남편도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5억 원을 현금으로 바꾼 것도 집에서 폭행을 당한 것도 모두 연결이 안 되는 상황이었지만요. 윤채영에게 혹시 지훈 씨가 갈 만한 곳이 있는지 물어봤어요. 자주 가던 장소나 특별한 의미가 있는 곳이 있는지요. 그랬더니 윤채영이 춘천 근처에 지훈 씨가 좋아하는 호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릴 때 가족들과 자주 갔던 곳이라고 하면서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그곳에 간다고 했었다고 해요. 혹시 그곳에 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정보를 경찰에게 전달했어요. 혹시 남편이 그 근처에 있을지도 모르니까 수색해달라고 했어요. 하지만 경찰은 구체적인 장소를 알아야 수색이 가능하다고 했어요. 윤채영에게 다시 연락해서 정확한 위치를 물어봤는데 윤채영도 정확히는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춘천 근처라고만 들었지 구체적인 장소는 들어본 적이 없다고 했어요. 그로부터 2달 정도 지났을 때였어요. 경찰에서 연락이 왔는데 강원도 어느 야산에서 제 남편 차가 발견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차 안에서 남편의 시신도 함께 발견되었다고 했습니다. 그 소식을 듣는 순간 정말 아무 생각이 안 났어요.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현실이 아닌 것 같았거든요. 비록 외도를 해서 미워했지만 20년을 함께 산 남편이 죽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경찰과 함께 현장으로 가봤는데 정말 외진 곳이었어요. 포장도로에서 한참 들어간 야산 속이었는데 평소에는 사람이 거의 오지 않는 곳 같았어요. 어떻게 그런 곳을 알고 갔는지 이상했어요. 경찰 설명으로는 차 안에 번개탄을 피워둔 채로 발견되었다고 했어요. 연탄가스 중독으로 사망한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운전석에 앉아 있었고 뒷좌석에는 번개탄이 놓여 있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트렁크에는 남편이 인출했던 5억 원과 금고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외화와 금괴가 그대로 들어 있었다고 했습니다. 돈뭉치들이 가방에 차곡차곡 정리되어 있었고 금괴도 여러 개 있었다고 해요. 외화는 달러와 엔화, 유로화가 섞여 있었는데 총액이 한국 돈으로 환산하면 2억 원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금괴는 순금으로 10돈짜리가 5개 있었어요. 시세로 따지면 1억 원 정도 값어치였죠. 그런 돈과 금괴를 왜 차에 가져갔는지, 그리고 왜 혼자 그런 외진 곳에 가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만약 정말 자살하려고 했다면 돈은 왜 가져간 건지 의문이었거든요. 경찰은 극심한 스트레스와 죄책감으로 인한 극단적 선택으로 사건을 종결했어요. 상간녀 남편의 자살, 소송 문제, 가정 파탄에 대한 스트레스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유서는 없었지만 번개탄을 미리 준비한 것으로 보아 계획적인 자살이라고 판단했어요. 그리고 현금과 금괴를 가져간 것은 마지막으로 정리하려던 것 같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남편이 정말 혼자서 그런 결정을 내렸을까요? 그리고 그런 외진 곳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평소에 남편이 그런 곳에 가본 적이 없었거든요. 저는 남편의 장례를 치르면서도 뭔가 석연치 않은 기분이 들었어요. 남편이 정말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까 하는 의문이 계속 들었거든요. 하지만 경찰 수사 결과가 그렇게 나왔고 더 이상 파헤칠 이유도 없어 보였어요. 장례식에는 남편의 회사 동료들과 친척들이 많이 왔어요. 모두들 좋은 사람이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안타까워했어요. 윤채영도 조문을 왔는데 정말 많이 울더라고요. 딸아이 수민이는 아빠의 죽음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했어요. 갑자기 아빠가 세상을 떠났다는 게 믿어지지 않는다고 하면서 며칠 동안 울기만 했어요. 저도 딸아이를 위로해줘야 하는데 제가 더 힘들었거든요. 장례를 치른 후에 저는 정말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20년 동안 함께했던 사람이 갑자기 사라진다는 게 이렇게 큰 충격일 줄 몰랐어요. 게다가 외도라는 배신감까지 더해져서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었고요. 회사에서도 일에 집중이 안 되었어요.
동료들이 많이 배려해줘서 휴가도 길게 주고 업무량도 줄여줬는데 그래도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웠어요.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밥맛도 없었거든요. 그때 저를 많이 도와준 게 여동생 서희였어요. 서희는 저보다 5살 어린데 어릴 때부터 차분하고 섬세한 성격이었거든요. 저는 좀 강한 편이고 서희는 온화한 편이어서 성격이 정반대였어요. 서희는 남편 장례 때부터 저를 많이 챙겨줬어요. 장례 준비도 도와주고 조문객들 응대도 대신해주고 정말 헌신적이었습니다. 장례가 끝난 후에도 자주 집에 와서 밥을 해주고 청소도 해주고 제가 혼자 있으면 안 된다고 하면서 밤에도 자주 재워줬어요. 서희는 평소에도 저를 잘 챙겨주는 동생이었어요. 명절 때마다 음식 준비도 도와주고 제가 바쁠 때는 딸아이도 봐주고 정말 고마운 동생이었거든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신 후로는 저희 자매가 서로 의지하며 살았어요. 그런 서희 덕분에 저는 조금씩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어요. 물론 마음의 상처는 쉽게 낫지 않았지만 적어도 하루하루를 버틸 수 있는 힘은 생겼거든요. 서희는 평소에 책을 많이 읽는 편이었어요. 집에 책이 정말 많았는데 특히 시집을 좋아했어요. 어릴 때부터 문학을 좋아해서 대학교도 국문학과를 나왔거든요. 지금은 시립도서관에서 사서로 일하고 있고요. 서희는 결혼을 안 했어요. 몇 번 소개받은 적은 있었는데 마음에 드는 사람을 만나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작은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는데 고양이 2마리와 함께 지내고 있었어요. 서희의 집은 정말 아늑했어요. 책이 가득한 작은 공간이었는데 인테리어도 깔끔하고 예뻤어요. 저는 가끔 서희 집에 가서 차 마시면서 이야기하는 걸 좋아했어요. 남편이 죽고 2달 정도 지났을 때였나 서희 집에서 하루 자고 가게 되었어요. 서희가 저 혼자 있으면 안 된다고 해서 주말에 가끔 서희 집에서 재웠거든요. 그날 밤에 잠이 안 와서 거실에 나와 있었는데 서희의 책꽂이에 있는 책들을 구경하고 있었어요. 시집이 정말 많더라고요. 국내 시인부터 외국 시인까지 다양한 책들이 있었습니다. 윤동주, 서정주, 김소월 같은 유명한 시인들의 작품집도 있었고 번역된 외국 시집들도 많았어요. 릴케, 보들레르, 휘트먼 같은 시인들의 책도 있었거든요. 서희가 정말 시를 좋아한다는 걸 새삼 느꼈어요. 그러다가 오래된 시집 하나가 눈에 띄었어요. 표지가 많이 낡은 게 자주 읽은 것 같아 보였거든요. 제목은 사랑의 시였는데 작가 이름은 잘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호기심에 그 시집을 꺼내서 펼쳐봤는데 맨 뒤 페이지에 뭔가 적혀 있더라고요. 가까이 가서 보니까 손글씨로 적힌 시 같은 게 있었어요. 그런데 그 글씨가 너무 눈에 익더라고요. 자세히 보니까 제 남편 지훈이가 쓴 글씨였어요. 남편의 특징적인 글씨체를 저는 너무 잘 알고 있었거든요. 조금 삐뚤삐뚤하면서도 정성스럽게 쓴 글씨였어요. 그 시의 내용은 이런 거였어요. 그대는 나의 봄이요, 차가운 내 삶의 유일한 온기. 그대 없는 하루는 겨울보다 춥고 그대와 함께하는 순간은 여름보다 따뜻하다. 그대가 있어 내 삶이 의미 있고 그대가 있어 내 미래가 밝다. 이 시는 제가 기억하는 시였어요. 20년 전에 남편이 저에게 프로포즈할 때 직접 써서 준 시였거든요. 그때 남편이 예쁜 편지지에 정성스럽게 써서 장미꽃과 함께 건네줬던 기억이 생생했어요. 남편이 얼마나 오랫동안 그 시를 준비했는지 여러 번 고쳐 쓴 흔적도 있었어요. 그때 저는 정말 감동받았었거든요. 남편이 직접 시까지 써서 프로포즈 한다는 게 로맨틱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시가 왜 서희의 시집에 적혀 있을까요? 그것도 남편의 글씨로 말이에요. 혹시 남편이 서희에게도 같은 시를 써준 건 아닌지 의심스러웠어요. 그런데 그 시 밑에는 남편의 이니셜과 함께 날짜가 적혀 있었어요. 그 날짜를 보고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10년 전 날짜였거든요. 20년 전이 아니라 딱 10년 전이었어요.
머릿속이 복잡해지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20년 전에 저에게 써준 시를 왜 10년 전에 서희의 시집에 적어 놓았을까요? 그것도 자기 이니셜까지 써가면서 말이에요. 혹시 남편이 10년 전부터 서희에게도 관심이 있었던 건 아닐까요? 아니면 서희가 남편에게 관심이 있어서 시를 써달라고 한 건 아닐까요?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그때 주방에서 서희가 뭔가를 하면서 흥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평소처럼 콧노래를 부르는 것 같았는데 갑자기 서희가 하는 말이 들렸어요. 언니, 형부가 그 돈이랑 금괴 다 차에 두고 가서 다행이야. 그것까지 없었으면 언니 정말 힘들었을 텐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남편이 차에 돈과 금괴를 두고 갔다는 사실은 저와 경찰, 그리고 국과수 관계자들만 아는 정보였거든요. 아직 언론에도 공개되지 않은 내용이었고, 저도 서희에게 구체적으로 말한 적이 없었어요. 경찰이 저한테 말할 때도 비밀로 해달라고 했었어요. 수사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해서요. 그래서 저는 아무한테도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았거든요. 서희가 어떻게 그런 사실을 알고 있을까요? 더구나 그렇게 자연스럽게 혼잣말로 중얼거리다니요. 마치 그 상황을 직접 본 사람처럼 말이에요. 저는 그 순간 모든 게 연결되는 것 같았어요. 남편이 10년 전부터 서희에게 써준 시, 서희가 알고 있는 비밀 정보, 그리고 남편의 죽음. 뭔가 제가 모르는 진실이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저는 서희에게 아무렇지 않게 물어봤어요. 어제 밤에 형부가 차에 뭘 두고 갔다는 게 무슨 말이냐고요. 그랬더니 서희가 당황하면서 말을 바꾸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냥 경찰한테 들었다고 하더니 언니가 말해줬다고도 하고 뉴스에서 봤다고도 하고 말이 계속 바뀌었어요. 그리고 서희의 표정이 이상했어요. 뭔가 숨기는 것 같았거든요. 저는 확신했습니다. 서희가 뭔가 숨기고 있다는 걸요. 그리고 남편의 죽음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걸요. 집에 돌아와서 저는 심부름센터에 다시 연락했어요. 이번에는 서희를 조사해달라고 했습니다. 서희의 행적이나 남편과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봐달라고요. 심부름센터에서는 처음에 의외라는 반응을 보였어요. 가족을 조사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고 하면서요. 하지만 제가 간절히 부탁하니까 조사해보겠다고 했어요. 며칠 후에 심부름센터에서 충격적인 정보를 가져왔어요. 서희가 10년 전부터 남편과 자주 만나고 있었다는 거였어요. 처음에는 가족 모임이나 명절 때만 만나는 줄 알았는데 둘이 따로 만나는 일이 굉장히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심부름센터에서 확인해 본 결과 서희와 남편이 같이 다닌 곳들이 많았어요. 호텔, 펜션, 카페, 영화관, 레스토랑 등등. 그것도 10년 동안 꾸준히 만났던 기록들이 있었어요.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보니까 남편이 서희와 함께 있을 때 카드를 많이 사용했더라고요. 비싼 레스토랑에서 식사하고 고급 호텔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선물도 많이 사주고 완전히 연인 관계였던 거죠. 그 이야기를 듣고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남편이 외도한 상대가 윤채영만이 아니었다는 것도 놀라웠지만 그 상대가 제 여동생이라는 게 더 충격적이었거든요. 제가 서희를 얼마나 믿고 사랑했는데요. 어릴 때부터 착한 동생이라고 생각했고 절대 저를 배신하지 않을 거라고 믿었거든요. 그런 서희가 10년 동안 제 남편과 불륜을 저질렀다니요. 더 충격적인 건 서희가 남편의 죽음 이후에 저를 도와준 것도 다 거짓이었다는 거였어요. 진심으로 저를 위로해주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자기 죄책감을 감추기 위한 연기였던 거죠. 저는 서희를 다시 만나서 직접 물어보기로 했어요. 하지만 그냥 물어봐서는 인정하지 않을 것 같아서 다른 방법을 생각해 봤습니다. 심부름센터와 상의해서 서희를 압박하는 계획을 세웠어요. 서희에게 익명으로 협박 문자를 보내서 돈을 요구하는 거였어요. 만약 서희가 정말 남편과 불륜 관계였고
남편의 죽음과 관련이 있다면 분명 반응을 보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문자 내용은 이런 거였어요. 춘천 야산에서 있었던 일 다 알고 있다. 돈 3천만 원 준비해라. 내일 밤 11시에 연락한다. 춘천 야산이라고 한 이유는 남편의 시신이 발견된 곳이 춘천 근처였기 때문이에요. 만약 서희가 정말 그 일과 관련이 있다면 그 메시지에 반응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 문자를 보낸 다음 날 서희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많이 떨리더라고요. 누가 그런 문자를 보냈는지 모르겠지만 자기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했어요. 하지만 목소리에서 거짓말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서희는 계속해서 자기는 춘천에 가본 적도 없고 형부 일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했어요. 하지만 목소리가 너무 떨리고 있어서 설득력이 없었어요. 그날 밤 11시에 심부름센터 직원이 약속 장소인 공원에 나갔어요. 저는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고요. 서희가 정말 나타날지 확신할 수 없었거든요. 그런데 서희가 정말 나타났어요. 검은 후드티를 입고 마스크를 쓴 채로 현금이 든 봉투를 들고 왔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서희가 정말 뭔가 숨기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서희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면서 굉장히 긴장한 모습이었어요. 손도 떨리고 있었고 계속 뒤를 돌아보면서 혹시 누가 따라왔는지 확인하고 있었어요. 심부름센터 직원과 서희가 대화하는 걸 멀리서 들었는데 정말 충격적인 내용이었어요. 처음에는 소리가 잘 안 들렸는데 점점 가까이 가서 들어봤어요. 직원이 춘천 야산에서 있었던 일 다 알고 있다고 하니까 서희가 그 남자가 먼저 제안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모든 걸 끝내자고 했다면서요. 그리고 서희는 남편이 자기를 춘천 야산으로 데려갔다고 했어요. 하지만 서희는 남편이 자기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고 남편이 자기를 제거하려 한다는 걸 눈치챘다고 하더라고요. 서희의 말로는 남편이 미리 번개탄을 준비해둔 상태였고 서희는 살고 싶어서 차에서 나왔다고 했어요. 그리고 남편을 그대로 두고 현장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그 대화를 듣고 있는데 정말 믿어지지 않았어요. 제 여동생이 10년 동안 제 남편과 불륜 관계였다는 것도 충격적이었지만 남편의 죽음과도 관련이 있다는 게 더 충격적이었거든요. 서희는 계속해서 자기는 아무것도 안 했다고 했어요. 남편이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거고 자기는 그냥 살기 위해서 차에서 나온 것뿐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심부름센터 직원이 그렇다면 왜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냐고 물으니까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만약 정말 남편이 스스로 그런 선택을 한 거라면 경찰에 신고해서 구조 요청을 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서희는 그때 너무 당황해서 생각을 못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이 정말 죽고 싶어 했기 때문에 말려도 소용없을 거라고 생각했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 말들이 다 변명처럼 들렸어요. 만약 정말 그런 상황이었다면 어떻게 해서든 남편을 살리려고 노력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냥 두고 온다는 게 말이 안 되었어요. 그리고 서희가 말한 내용 중에 이상한 부분이 있었어요. 남편이 서희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다고 했는데 그건 윤채영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 같았어요. 그렇다면 서희는 남편이 윤채영과도 만난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네요. 그런데 왜 그때까지 아무 말도 안 했을까요? 제가 남편의 외도를 의심하고 있을 때 서희가 먼저 말해줄 수도 있었잖아요. 아마 서희는 남편을 독차지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저와 윤채영, 두 여자와 동시에 관계를 맺고 있는 남편이 마음에 안 들었던 거죠. 그래서 남편에게 모든 걸 정리하자고 압박했을 수도 있어요. 저는 그 대화를 모두 녹음했어요. 심부름센터 직원이 미리 녹음기를 준비해뒀거든요. 서희와의 대화가 끝난 후에 저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이 와서 서희를 체포했고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되었어요. 서희는 처음에는 자기는 아무것도 안 했다고 부인했지만 증거들이 하나씩 나오면서 결국 사실을 인정했어요.
수사 결과 서희와 남편은 정말 10년 동안 불륜 관계를 유지해 왔어요. 처음에는 우연히 시작된 관계였는데 점점 깊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서희의 진술에 따르면 10년 전에 남편이 서희 집에 놀러 갔을 때 일이 시작되었다고 해요. 저는 회사 일로 바빠서 집에 없었고 남편 혼자 서희를 만나러 갔던 거였어요. 그날 서희가 남편에게 자기가 쓴 시를 보여줬는데 남편이 관심을 보이면서 자기도 시를 써봤다고 했어요. 그게 바로 제가 발견한 그 시였던 거죠. 남편이 서희에게 써준 그 시는 원래 저에게 써준 것이었지만 서희는 그걸 모르고 감동받았다고 해요. 그리고 그날부터 남편에 대한 감정이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서희는 남편을 진심으로 사랑했고 남편도 서희에게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았어요.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만났지만 점점 자주 만나게 되었고 결국 육체적인 관계까지 발전했다고 해요. 10년 동안 저는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남편과 서희가 그런 관계라는 걸 꿈에도 생각 못 했거든요. 오히려 서희가 저를 도와주고 남편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한다고 생각했어요. 남편은 서희에게 상당한 금액의 돈을 줬다고 해요. 생활비 명목이었지만 사실상 불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돈이었죠. 서희의 아파트 전세금도 남편이 보태줬고 자동차도 사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이 금고에 보관했던 외화와 금괴들도 대부분 서희를 위해 모아둔 것들이었어요. 언젠가 서희와 함께 외국으로 떠날 계획이었다고 해요. 하지만 최근에 남편이 윤채영과도 만나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생겼어요. 서희는 남편이 자기만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다른 여자와도 만난다는 걸 알고 배신감을 느꼈다고 해요. 서희가 어떻게 윤채영의 존재를 알게 되었는지 물어봤더니 남편의 핸드폰을 몰래 본 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윤채영과 주고받은 문자들을 발견했다고 해요. 서희는 남편에게 윤채영과의 관계를 끊으라고 요구했지만 남편은 쉽게 결정하지 못했다고 해요. 저와의 결혼 생활도 있고 윤채영과의 관계도 있고 서희와의 관계도 있어서 복잡했던 거죠. 게다가 윤채영의 남편이 자살하면서 상황이 더 복잡해졌어요. 남편은 죄책감과 스트레스로 많이 힘들어했고 서희에게 모든 걸 정리하고 함께 죽자고 제안했다고 해요. 남편은 서희와 함께 춘천 야산으로 가서 동반 자살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하지만 서희는 마지막 순간에 마음이 바뀌었다고 해요. 서희의 진술에 따르면 남편이 미리 수면제를 탄 음료를 준비해뒀는데 서희가 그걸 남편에게 먹였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을 죽이려는 의도가 아니라 잠시 재우려는 거였다고 해요. 남편이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서희는 차에서 나왔고 남편을 그대로 두고 떠났다고 해요. 남편이 깨어나면 스스로 차에서 나올 거라고 생각했다고 하는데 결국 남편은 그대로 죽게 된 거죠. 서희는 자기는 남편을 죽이려고 한 게 아니라고 했어요. 그냥 동반 자살을 피하고 싶어서 그런 거였고 남편이 정말 죽을 줄은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경찰은 서희가 남편을 위험한 상황에 방치한 것 자체가 범죄라고 봤어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구조하지 않고 버려둔 거니까요. 수사 과정에서 더 많은 사실들이 밝혀졌어요. 서희는 남편이 윤채영과의 관계를 끊지 않자 질투심과 분노를 느꼈고 그래서 극단적인 상황을 만들어낸 것 같았어요. 서희가 남편에게 동반 자살을 제안한 건 아니었지만 남편의 제안을 이용해서 윤채영과의 관계를 끊으려고 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흘러간 거죠. 남편이 최근에 5억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것도 서희와의 도피 자금이었어요. 윤채영 남편의 상간남 소송 때문에 상황이 어려워지자 서희와 함께 해외로 도피하려고 했던 거죠. 하지만 서희는 남편이 윤채영과도 만난다는 걸 알고 화가 났고 결국 동반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상황까지 가게 된 거예요. 재판 과정에서 서희는 계속해서 자기는 남편을 죽이려고 한 게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그냥 살고 싶어서 차에서 나온 것뿐이고 남편이 스스로 그런 선택을 한 거라고 했어요.
하지만 검찰은 서희가 보호 책임자로서 남편을 구조해야 할 의무가 있었는데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봤어요. 그리고 수면제를 사용한 것도 범죄 행위라고 했어요. 재판부는 서희가 직접적인 살인을 저질렀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서 남편을 방치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어요. 그래서 보호 책임자 유기치사죄로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어제 선고가 나왔고 서희는 법정에서 저에게 정말 미안하다고 했어요. 언니를 배신한 것도 미안하고 형부를 그렇게 보낸 것도 미안하다고 하면서 울었어요. 하지만 저는 서희를 용서할 수 없었어요. 20년 동안 저를 속이면서 제 남편과 불륜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남편이 죽는 상황에서도 자기만 살겠다고 도망쳤으니까요. 무엇보다 제가 남편을 잃고 힘들어할 때 저를 위로하고 도와주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죄책감도 없었다는 게 가장 용서가 안 되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서희가 저를 도와준 것도 자기 죄책감을 덜기 위한 것이었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혹시 제가 진실을 알아낼까봐 지켜보려고 했던 것일 수도 있고요. 서희는 남편이 죽은 후에도 계속 저를 속였어요. 마치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행동하면서 저를 위로해줬거든요. 그게 얼마나 잔인한 일인지 서희는 모르는 것 같았어요. 법정에서 서희를 마지막으로 봤는데 정말 모르는 사람 같았어요. 10년 동안 저를 속이고 남편과 불륜을 저지른 사람이 제가 알던 착한 동생이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어쨌든 이제 모든 게 끝났어요. 남편도 잃고 여동생도 잃었어요. 제가 가장 믿고 사랑했던 두 사람에게 동시에 배신당한 거죠. 딸아이는 아직 대학생이라서 많이 힘들어하고 있어요. 아빠를 잃은 것도 충격인데 고모가 아빠와 그런 관계였다는 것도 받아들이기 어려워해요. 그래도 딸아이는 저를 많이 도와주고 있어요. 수민이는 처음에 이 모든 사실을 믿으려 하지 않았어요. 아빠와 고모가 그런 관계였다는 게 너무 충격적이었거든요. 며칠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나중에 울면서 엄마가 힘들었을 거라고 위로해 주더라고요. 저는 이제 모든 걸 정리하고 딸과 함께 다른 곳으로 이사할 계획이에요. 이곳에는 너무 많은 아픈 기억들이 있거든요. 아무도 저희를 모르는 곳에서 새로 시작하려고 해요. 회사에도 사직서를 냈어요. 동료들이 많이 만류했지만 저는 새로운 환경에서 일하고 싶었어요. 다행히 다른 지역에 있는 건설 회사에서 일할 수 있게 되었어요. 물론 쉽지 않을 거예요. 20년을 함께한 남편을 잃은 상처도 크고 여동생에게 배신당한 상처도 깊어요. 하지만 딸을 위해서라도 저는 살아가야 해요. 이번 일을 겪으면서 제가 깨달은 건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큰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남편을 의심했지만 서희는 전혀 의심하지 않았거든요. 설마 제 여동생이 제 남편과 그런 관계일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믿을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혈육이라도 배신할 수 있고 거짓말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동안 제가 너무 순진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은 극한 상황에서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는 것도 알았어요. 평소에 착하고 순한 줄 알았던 서희가 그런 일을 저질렀을 줄은 정말 몰랐거든요. 지금도 가끔 이 모든 게 꿈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남편이 단순히 외도만 했다면 적어도 서희는 제 편에서 저를 위로해 줄 수 있었을 텐데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어요. 저는 이제 더 이상 누구도 완전히 믿지 않으려고 해요. 물론 딸아이는 믿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마음을 완전히 열지 않을 거예요. 한 번 당한 배신이 너무 크거든요. 앞으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게 되더라도 조심스럽게 관계를 맺을 것 같아요. 너무 쉽게 믿지도 않고 너무 깊게 관여하지도 않으려고 해요. 자기 보호가 필요하다는 걸 배웠거든요. 혹시 이 사연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이 있다면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뭔가 이상하다는 직감이 들면 그냥 넘기지 마세요. 저도 처음에 남편이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설마 하는 마음에 미뤘거든요.
직감이라는 게 생각보다 정확해요. 20년을 함께 산 사람의 변화를 느끼지 못할 리가 없거든요. 뭔가 다르다는 느낌이 들면 그냥 넘기지 말고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주의 깊게 지켜보세요. 저는 서희를 너무 믿었어요. 어릴 때부터 착한 동생이라고 생각했고 절대 저를 배신하지 않을 거라고 믿었거든요. 하지만 사람은 언제든 변할 수 있어요.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안전한 건 아니에요. 오히려 가족이기 때문에 더 쉽게 속일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의심받지 않으니까 더 대담하게 행동할 수 있거든요. 또 하나는 증거를 확보하라는 거예요. 저도 만약 심부름센터의 도움을 받지 않았다면 진실을 알지 못했을 거예요. 의심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거든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중요해요. 혼자서는 한계가 있어요. 탐정이나 변호사 같은 전문가들이 도와줘야 진실을 밝힐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혼자 견디려고 하지 마세요. 저는 처음에 혼자 모든 걸 해결하려고 했는데 결국 여러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했어요. 심부름센터뿐만 아니라 경찰, 변호사 등 전문가들의 도움이 필요해요. 지금도 힘들지만 저는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어요. 딸과 함께 새로운 삶을 만들어 가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언젠가는 이 상처도 조금씩 아물 거라고 믿어요. 물론 남편과 서희를 용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특히 서희는 정말 용서할 수 없어요. 하지만 미워하는 것만으로는 제 삶이 나아지지 않는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미워하는데 에너지를 쓰지 않으려고 해요. 대신 딸과 함께 행복한 미래를 만드는 데 집중하려고 합니다. 이런 일이 제게 일어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어요. 평범한 가정주부였던 제가 이런 끔찍한 일을 겪게 될 줄은요. 하지만 이것도 제 삶의 한 부분이니까 받아들이고 극복해야죠. 혹시 이 사연을 듣고 계신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처럼 힘든 상황에 있는 분들이 있다면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진실을 찾으시길 바라요. 제가 만약 포기했다면 서희는 아무 일 없이 살아갔을 거고 저는 평생 진실을 모른 채 살았을 거거든요. 그랬다면 더 억울했을 것 같아요. 비록 진실을 안다고 해서 상처가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속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정의도 어느 정도는 이루어졌고요. 서희가 징역 10년을 받은 게 충분한 처벌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법적인 책임은 지게 된 거니까요. 남편은 이미 죽었으니까 더 이상 처벌할 수도 없고요. 이제 저는 정말 모든 걸 내려놓고 새로 시작하려고 해요. 과거에 얽매여 있으면 미래가 없거든요. 딸을 위해서라도 저는 강해져야 해요. 새로 이사할 곳은 부산이에요. 딸아이가 전학하기로 했고 저도 부산에 있는 건설회사에 취직했어요. 바다가 보이는 아파트를 구했는데 정말 전망이 좋더라고요.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려고 해요. 수민이는 처음에는 전학하기 싫어했어요. 친구들과 헤어지는 게 아쉽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엄마를 위해서라도 함께 가겠다고 해서 정말 고마웠어요. 딸이 이렇게 의젓할 줄 몰랐어요. 부산에서는 아무도 저희의 과거를 모르니까 편할 것 같아요. 새로운 직장 동료들도 만나고 새로운 친구들도 사귀고 정말 새로운 인생을 살아보려고 해요. 물론 처음에는 적응이 어려울 것 같아요. 서울에서 48년을 살았는데 갑자기 다른 지역으로 가는 게 쉽지 않거든요. 하지만 새로운 도전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해보려고 해요. 새 직장도 기대돼요. 부산의 대형 건설 회사인데 서울보다 규모는 작지만 분위기가 좋다고 하더라고요. 면접 볼 때 임원들이 정말 친절했어요. 제 경력을 높이 평가해 주셔서 좋은 조건으로 입사할 수 있게 되었어요. 딸아이 학교도 좋은 곳으로 정했어요. 부산에서 명문대 진학률이 높은 대학교로 편입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수민이가 원래 경영학과였는데 새 학교에서도 같은 과로 편입할 수 있었어요. 이사 준비하면서 집에 있던 추억들을 정리했는데 정말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들, 서희와 함께 찍은 가족 사진들, 모든 게 이제는 아픈 기억이 되어버렸어요. 사진들은 대부분 버렸어요. 특히 서희가 나온 사진들은 모두 폐기했어요. 남편 사진도 몇 장만 남기고 나머지는 버렸어요. 딸아이가 아빠 기억을 간직할 수 있도록 몇 장만 남겨뒀어요. 남편이 써놨던 일기장도 발견했는데 읽어보니까 정말 복잡한 심경이었어요. 저에 대한 미안함, 서희에 대한 사랑, 윤채영에 대한 죄책감이 모두 섞여 있더라고요. 일기를 읽으면서 남편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조금은 이해할 수 있었어요. 물론 용서할 수는 없지만 남편도 나름대로 고민이 많았던 것 같았어요. 마지막 일기에는 모든 걸 정리하고 싶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더 이상 이런 삶을 지속할 수 없다고, 모든 사람들에게 미안하다고 써 있더라고요. 그 일기를 읽고 나니까 남편의 마지막 선택이 조금은 이해되었어요. 세 여자 사이에서 갈등하며 살기가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남편의 행동이 정당화되는 건 아니에요. 가정을 책임져야 할 가장으로서, 그리고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너무 무책임했거든요. 서희에게도 편지를 썼어요. 감옥에 있는 서희에게 보낼 편지였는데 제 마음을 정리하기 위해서였어요. 하지만 결국 보내지는 않았어요. 더 이상 서희와 연락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편지에는 서희에 대한 실망감과 분노, 그리고 배신감을 솔직하게 적었어요. 하지만 미워하는 마음보다는 안타까운 마음이 더 컸어요.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서희도 나름대로는 고민이 있었을 거예요. 10년 동안 언니의 남편을 사랑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을 테니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서희를 이해해 줄 수는 없어요. 가족이라는 이유로 더 큰 상처를 받은 것 같아요. 남편의 외도는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는 일이었지만 서희의 배신은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었거든요. 이제 저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사람을 조금 다르게 바라보게 될 것 같아요. 너무 쉽게 믿지도 않고 너무 깊게 관여하지도 않으면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려고 해요. 하지만 딸과의 관계만은 더욱 돈독하게 만들려고 해요. 이번 일을 겪으면서 가족의 소중함을 새삼 느꼈거든요. 진짜 가족은 어떤 상황에서도 서로를 지켜주는 사람들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수민이와 저는 이제 정말 서로만 의지하며 살아가야 해요. 다른 친척들과도 연락을 끊었거든요. 서희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믿기 어려워졌어요. 새로운 곳에서는 저희 모녀만의 새로운 전통을 만들어 가려고 해요. 매주 주말에는 바다를 보러 가기로 했고 한 달에 한 번은 여행을 가기로 했어요. 서로를 더 이해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려고 해요. 저는 이제 일에도 더 집중하려고 해요.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성과를 내고 싶어요. 이번 일로 인해 많은 걸 잃었지만 그만큼 더 강해진 것 같아요. 앞으로는 저 자신을 위한 시간도 더 많이 가지려고 해요. 그동안 가족을 위해서만 살았는데 이제는 제 행복도 생각해 보려고 해요. 취미 생활도 하고 새로운 사람들도 만나고 제 인생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 가고 싶어요. 물론 당분간은 연애 생각은 없어요. 아직 남편의 죽음과 서희의 배신으로 인한 상처가 너무 크거든요. 하지만 언젠가는 좋은 사람을 만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때가 되면 이번 경험을 바탕으로 더 신중하게 사람을 선택할 거예요. 겉모습이나 말만 보지 않고 그 사람의 진짜 마음을 알 수 있을 때까지 충분히 지켜볼 거예요. 지금은 치유의 시간이 필요해요. 마음의 상처가 아무는 데는 시간이 걸리거든요. 급하게 모든 걸 잊으려고 하지 않고 천천히 하나씩 정리해 나가려고 해요. 상담도 받고 있어요. 심리 상담사 선생님이 정말 도움이 많이 되시더라고요. 제가 느끼는 분노와 슬픔, 배신감 같은 감정들을 건강하게 표현하고 해소하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딸아이도 상담을 받고 있어요. 아빠를 잃은 슬픔과 고모에 대한 배신감을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 어린 나이거든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서 건강하게 이 상황을 극복해 나가고 있어요. 상담을 받으면서 느낀 건 저희가 피해자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였어요. 남편과 서희가 저지른 일 때문에 저희가 죄책감을 느낄 필요는 없다는 거죠. 처음에는 제가 남편을 제대로 돌보지 못해서 그런 일이 일어난 건 아닌지 자책했어요. 하지만 상담사 선생님이 그건 제 잘못이 아니라고 남편 스스로 선택한 일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서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서희를 더 챙겨줬으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생각했는데 그것도 제 책임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이제 저는 과거에 대한 후회보다는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으려고 해요. 이미 일어난 일은 되돌릴 수 없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에 집중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면서 다시 한번 인생을 시작해 보려고 해요. 48이라는 나이가 늦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직 충분히 젊다고 생각해요. 건강도 더 챙기려고 해요. 스트레스 때문에 몸이 많이 상했거든요. 운동도 시작했고 식단도 조절하고 있어요. 몸이 건강해야 마음도 건강해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부산에서는 요가나 필라테스 같은 운동도 해보려고 해요. 몸과 마음을 함께 다스릴 수 있는 운동들이요. 새로운 취미를 통해 새로운 사람들도 만나고 싶어요. 독서 모임이나 등산 모임 같은 것도 참여해 보려고 해요. 건전한 취미 활동을 통해 좋은 사람들과 인연을 맺고 싶어요. 이번 일로 사람에 대한 불신이 생겼지만 모든 사람이 나쁜 건 아니니까요. 딸아이와의 소통도 더 늘리려고 해요. 그동안 바쁘다는 핑계로 딸과 충분히 대화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이제는 딸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더 자세히 알고 싶어요. 수민이도 이번 일을 겪으면서 많이 성숙해진 것 같아요. 엄마의 고통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자기도 힘든데 저를 위로해 주려고 해요. 정말 고마운 딸이에요. 앞으로는 수민이와 함께 여행도 많이 다니려고 해요. 국내 여행부터 시작해서 언젠가는 해외여행도 가보고 싶어요. 모녀가 함께 만들어가는 소중한 추억들을 쌓아가고 싶어요. 새로운 집도 기대돼요. 바다가 보이는 아파트라서 매일 아침 창문을 열면 푸른 바다를 볼 수 있어요. 바다를 보면 마음이 넓어지고 평온해질 것 같아요. 인테리어도 완전히 새롭게 할 계획이에요. 과거의 기억들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로 꾸미려고 해요. 밝고 화사한 색깔들로 집안을 가득 채우고 싶어요. 새 직장에서도 열심히 일하려고 해요. 새로운 동료들과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고 제 전문성을 인정받고 싶어요. 일을 통해서도 새로운 보람과 성취감을 느끼고 싶어요. 회사에서 주관하는 동호회나 모임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려고 해요. 그동안 소극적이었는데 이제는 더 적극적으로 사람들과 어울리려고 해요. 물론 처음에는 어색하고 어려울 것 같아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게 쉽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점점 나아질 거라고 믿어요. 이 모든 경험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어줄 거라고 생각해요. 힘든 시간을 견뎌낸 만큼 앞으로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힘들고 절망적일 때도 있겠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좋은 날이 올 거예요. 그리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걸 주저하지 마세요.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있어요. 상담사, 변호사, 의사 등 필요한 도움은 반드시 받으세요. 가족이나 친구들의 지지도 중요해요. 저는 서희 때문에 가족에 대한 불신이 생겼지만 그래도 몇몇 친구들이 많이 도와줬어요. 혼자 견디려고 하지 말고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무엇보다 자신을 사랑하세요. 다른 사람들이 저지른 잘못 때문에 자신을 책망하거나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충분히 소중하고 가치 있는 사람이에요. 저도 아직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에요. 가끔 밤에 잠 못 이루는 날도 있고 갑자기 울고 싶을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감정들도 자연스러운 거라고 생각해요. 시간이 약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정말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요. 처음만큼 아프지는 않아요. 언젠가는 이 상처도 흉터가 되고 그 흉터마저 희미해질 거라고 믿어요. 새로운 출발을 앞두고 있는 지금 저는 설레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해요. 하지만 두려움보다는 기대가 더 큰 것 같아요.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제가 될 수 있을 거라는 기대요. 마지막으로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나니까 마음이 많이 후련해지는 것 같아요. 혼자 속으로만 삭혔던 이야기들을 털어놓을 수 있어서 좋았어요.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교훈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처럼 힘든 상황에 있는 모든 분들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버텨내시길 진심으로 바라요. 앞으로 더 이상 이런 슬픈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고 모든 가정이 행복하시길 바라요. 그리고 저도 새로운 곳에서 딸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모든 분들이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라요. 안녕히 계세요.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고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